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이분을 모실 텐데요. 이 운용하시는 그 상품의 수익률이 3자릿수라서 지금 입이 귀에 걸려 계셔가지고 과연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더 뭔가 확대를 하실지 아니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하실지 최근에 나오는 시장 이야기에 대한 이번에 고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거 꼭 누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왜 그러세요? 입꼬리 안 올라가게 하려고 꼭 누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지금 시장이 사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그 오늘 아침에 딱 나왔던 새벽사에 나왔던 골드만삭스는 요새 계속 좀 보수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 자체가 좀 겁내고 공보지수 올라가고 하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더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은 너무 다들 투자자들이 낙관을 하고 있기에 분명히 어딘가에서 큰 복병이 생기거나 그래서 시장은 깨질 것이다. 하락할 것이다. 예, 큰 복병은 생길 것 같지는 않는데 어쨌든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숨고르기. 네. 예. 뭐 지금 저희가 가지고 온 타이틀을 보시면은 경기 침체 가능성 확대 우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또다시 이제 이 경기 침체 우려, 특히 고용 시장 지표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려는 있지만 그래서 좀 숨고르기 현상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뭐 앞으로 1년 반, 즉 내년 말까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은 좀 옆에 놔두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 미국의 대형 기술주, 대장주들이 이끌어온 시장인데 네.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그쪽을 줄이고 뭐 다른 걸 뭘 사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 쪽에 대한 어떤 타이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이 지금 현재까지 어떤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S&P 500과 나스닥의 숫자를 보시면은 이게 지난주 말까지의 숫자입니다. 보시면은 다우존스가 5%도 안 되게 올랐고요. 연초 대비해서. 러셀 2000은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그저께 어제 뭐 좀 빠졌다가 돌렸기 때문에 뭐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중소형주는 전혀 못 오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경기가 계속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좀 계속 쿨다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보시면은 지금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2.25% 연초 대비해서 6개월 좀 넘는 기간 동안에 S&P 500이 17%나 올랐어요. 보통 10% 이상, 정말 뭐 많이 오르면 15%, 이 정도면 많이 오르는 한 해거든요. 네. 예. S&P 500의 지난 30년 평균이 10% 좀 안 되게 올랐으니까 평균 상승률이. 예, 상승률이 이 정도 오른 거면 훨씬 높은 거죠, 평균보다. 근데 이게 반년밖에 안 지난 데이터니까. 네. 그죠? 앞으로 5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까? 근데 굉장히 강하게 부르는 분들은 여기 추가적으로 한 9% 정도, 그래서 한 연간 단위로 25%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하우스들은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앞자리 수를 바꿔 하우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6,000대를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희는 여전히 5,800을 유지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하반기의 상승률은 상반기의 상승률 대비해서 좀 저조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시장이 상승을 제법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고용시장 지표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고용시장 데이터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 고용자 수가 예상치 19만 1000명 대비해서 20만 6천 명이 나왔으니까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네. 이것만 보고 있으면은 굉장히 뭐 좀 이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3.9%, 그리고 뭐 전달 대비해서 변한 게 없습니다. 또한 보시면 이게 이 민간 고용인데요. 예상치가 16만이었는데 13만 6천 명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쪽은 더 안 좋다. 예상치보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숫자는 이 15만 이하의 숫자입니다. 네. 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과거의 3개월 평균치인데요.
이 4월, 5월, 6월 달이 보시면은 발표는 16만 5천 명 4월 달에 했는데 실제는 10만 8천 명 나왔고요. 그러니까 5만 7천 명이나 낮았던 숫자고 5월 달이 27만 2천 명 발표했는데 실제 21만 8천 명. 또 5천 명 이상 낮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6천 명 발표했는데 아마 이거 15만 밑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3개월 연속으로 지금 평균치를 내면 15만 명 월간 미만이다라는 거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이 줄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엄청난 경기 침체로 가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되면은 미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확률이 이제 확실하게 높아지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실업률이 지금 4.1% 그리고 내년 3월, 4월이 되면 4.2%까지 올라간다는 가정이 들어가면 어쨌든 이때까지 금리를 뭐 한 두세 차례 정도 충분히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내년 1, 4분기 말까지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계속 떨어졌다가 트럼프 때문에 튀었다가 또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구간. 저희는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급등락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추세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가는. 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제가 정말 바라는 거는 3.5% 정도까지만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맥시멈. 그리고 뭐 그래도 4%에서 3.5% 사이면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증시도 괜찮고 채권 시장도 수익률이 아주 나쁘지는 않을 거고 올해 연초 사셨었던 분들은 마이너스일 테지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 쪽 데이터를 쭉 보여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앞서서 맨 처음에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를 던지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의 고용의 이런 싣고 있는 기울기라고 해야 될까요? 네. 경기 침체까지 생각하지 않을 정도의 완만한 좀 하강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숫자를 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요 네.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신규 채용 건수 오프닝입니다. 네. 그 잡 오프닝인데 보시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 숫자만 보고 있으면 천천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자, 요걸 좀 디테일로 들어가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뭐 호텔이라든지 음식료 서비스 쪽 보시면은 그러니까 레스토랑 같은 쪽, 네. 예, 식당 같은 쪽은 막 급락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거 완전히 뭐 2019년 요 떨어지기 바로 전까지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더더욱이나 리테일 트레이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소매 판매 쪽에서 뭐 매장 같은 데죠. 보시면은 지금 뭐 코로나 때 수준까지 빠졌어요. 네. 그래서 요것만 보고 있으면 아 이거 진짜 경기가 엄청나게 그 뭐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뭐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 활용도가 훨씬 높아졌고 그쵸. 또 뭐 재테크도 많이 늘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지금 좀 안 좋아지는 모습 때문에 걱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또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지표들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신규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보시면은 뚝 떨어졌어요. 예, 폭 빠졌죠. 네. 근데 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상업용 부동산이 예, 코로나 이후에 예,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재테크 많아졌기 많은 때문에 필요 이런 현상이 없어졌죠.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공실률이 높은데 이게 높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이게 AI로서 시작된 거라기보다는 코로나부터 시작됐는데 그게 AI와 연결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미국 사회의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경기 침체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의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런 지표도 있어요. 뭐 이 보시면은 신용카드. 아. 예, 이렇게 급등을 해서 10% 위로 올라섰어요. 네. 그래서 이 숫자가 참 걱정스럽지 않냐라는 뭐 얘기도 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것도 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쪽에서 이 연체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안타깝지만 어쨌든 저소득층이 경제 활동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가 절대적 비중이 낮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금융 위기와 연결되는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보십시오. 이게 모게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분이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낮다. 이게 차이인 거죠. 이 괴리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네.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를 딱 이해하자면 예, 이게 참 빈부의 격차도 엄청나게 높고 예, 경기는 막 빠지는 건 아닌데 좋은 데만 좋아지고 예, 뭐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어지는 그리고 경기가 오히려 우리들의 경기는 안 좋아요. 미국에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산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저축도 잘하고 있고 뭐 네.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또 그 계층이 더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라고 보면 그쵸. 되겠네요.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딱 보시면은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 경제 성장률로 계산했었을 때 명목상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임금이 그 정도 상승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 정도 상승보다 살짝 낮아요. 그러니까 항상 돈의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의 임금 상승률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이제 평균치인데요. 4%대에서 이렇게 옆으로 누웠어요. 네. 예, 뭐 이 전달 대비 숫자에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평균치거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서 4.4%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2, 3% 들어오고 있고, 그죠? 뭐 PC 인플레이션 지금 2.6%고. 그러면 사실 내가 늘어나는 게 별로 못 느낀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산층, 저소득층, 아까 리테일 뭐 트레이드 숫자도 보셨지만, 경기가 아주 자기 이 중산층의 저소득층이 느끼기에 막 너무 화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겠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들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그 금리가 안 떨어져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금리가 5.5%면 이런 중산층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키면 그만큼 또 금리가 그것보다 높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소득이 늘어나는 건 4%밖에 안 되면 네. 자기가 더 이자를 내는데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거기에다가 미국 은행권에서 그럼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늘려주느냐? 네. 그것도 아니에요. 보시면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긴 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는 2.3%의 성장률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10%대까지 올라가잖아요. 예, 이러면은 이제 중산층, 저소득층, 뭐 경기 화랑까지의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딱 어떤 모습이냐면 예, 여전히 골디락스의 모습인데 업종 선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뭐 대형주나 굉장히 좋은 업종들이 가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어제 중소형주가 좀 올라오는 것처럼 한번 올라오고요. 네. 또 주도주가 가고 그러다가 좀 따라오고. 따라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경기가 좋게끔 금리를 많이 내려줬기 때문에 네. 화랑이 일어나면서 중소형주가 완전히 치고 올라가고요. 그게 아마 끝물이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대출 증가율이 막 10%까지 올라갔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언제 빨리 도망가지? 예, 이 걱정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이 시장이 맞나 아닌가 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예, 그런 시장 추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대율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숫자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버리면 저희가 걱정을 할 텐데 지금 보시면 막 찔끔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완만해져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는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95년에서 99년 갈 때 보시면 찔끔 옆으로 계속 길 때 이때가 굉장히 장이 좋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막판 확 튈 때 조정을 거품이 왕창 들어오고 네. 그리고 끝.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비슷한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침체 시기가 당장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빠르면 2026년이고 늦으면 한 2028년 정말 늦으면 2030년 뭐 이 정도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슈로서 사람들이 경기 침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전체 연체율 자체도
지금 1사분기 숫자만 놓고 보면 아까 보면 신용카드가 거의 10% 넘었잖아요. 근데 전체 연체율로 보면은 1.44%입니다. 그래서 이게 2.5%가 돼야지 저희는 좀 걱정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제 결론을 내려드리자면 어떤 파켓, 그러니까 일정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업용 부동산, 네. 뭐 또 예를 들면 이 민간 크레딧, 그러니까 뭐 이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펀더멘털이 안 튼튼하고 막 성장을 해야 되니까 돈을 계속 빌려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네. 결국 고리대금을 쓴단 말이죠. 그게 이제 프라이빗 크레딧이라는 쪽입니다. 금리가 막 10몇 % 되는 걸 갖다가 빌려서 땡겨 쓴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1.6조 달러까지 증가를 했어요. 미국 GDP의 거의 6% 수준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 더했었을 때 어떤 시스테믹 리스크, 그러니까 체계적 붕괴 또는 미국의 어떤 엄청난 금융 위기와 연결이 될 거냐, 그거는 아직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서 채권 10년물 추이를 잠깐 보여주시면서 네. 이제 계속해서 우하향 추세 그리고 가장 기대하시는 그 포인트가 이제 3.5% 정도 수준까지 내려가기를 바라신다 하셨는데 사실 그 변수가 트럼프 당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뭐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키고 그래서 오히려 뭐 금리를 5번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단기간에 또 채권 금리를 네. 장기물로 올리는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런 변수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네. 부분이에요. 저희가 뭐 트럼프가 당선된다라는 가정을 넣고 우리가 정말 이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네. 헷갈리는 거죠. 처음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놓고 보면은 네. 원래 트럼프가 대통령에서 기억나시나요? 파웰 의장 엄청나게 팔 비틀어대면서 금리 내리라고 그 압력을 엄청나게 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또 여건이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트럼프가 그랬다면서요. 연준 없애버리겠다. 뭐 이딴 소리까지 했다면서요. 아무튼 예측 불가능입니다. 이분은. 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일 수도 있겠죠. 좀 세게 얘기하는 편이니까.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주도 하에서는 금리가 높아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 예. 뭐 특히 부동산 관련 쪽이야 더더욱이 그렇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금리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트럼프의 의사와 반대되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네. 즉 재정을 너무너무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또 채권을 많이 발행을 해야 되니까 공급 물량이 높아져서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네. 그렇게 또 놔두기에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 그게 녹록치 않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왜 3.5%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현재의 이 4.3%의 금리도 사실 재정의 부담이 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재정 부담이 코로나 때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미국 GDP의 6%가 넘는단 말이죠. 이건 너무 큰 규모라서 이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금리가 3.5%대로 떨어져 줘야지 제가 볼 때는 장기 가능한 수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지금 또 경기도 좀 쿨링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천천히 떨어뜨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번에 이 고용 지표가 나오자마자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80%대 위로 확 튀었어요. 네. 원래는 60%대 정도였었는데 9월 달에 이제 금리 내리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연준도 결국 트럼프가 얘기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년도죠. 네. 예, 내년도에 얼마나 내려줄 거냐까지 보시면은 2025년 9월까지입니다. 예, 이게 데이터 제일 많이 끝까지 보여주는 건데 네. 보시면은 1.25에서 1.5% 정도, 예, 중간값이 3.75에서 4.0. 네.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 대비해서 제법 많이 내려줄 거다라는 거고요. 이 정도까지 내리게 되면은 10년 국채 금리가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서 3.5% 정도 수준까지 또는 뭐 3.75%까지는 떨어져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천천히 금리를 떨어뜨려 주고 장기 금리도 더 천천히 떨어져 주고 하면서 결국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내년 연말까지는 유지되면서 결국 내년 연말쯤 되면 이제 거의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정상화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6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50%대로는 확대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1년 반 동안에는 지금은 여전히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10%도 안 되고 내년에 뭐 한 20-30%대로 올라가고 네. 내후년에 한 50%대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요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투자 수익률을 잘 올리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그동안 빅테크 위주로 쭉 들고 계셨던 분들은 큰 변동 없이 그냥 홀딩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떨까요?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2026년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가 높아질 거다라는 건 말씀을 방금 드렸는데, 네, 네. 여기에 사실 그렇게 경기 침체가 안 올 가능성도 충분히 다른 요소로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AI 사이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를 막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여태까지 들여다보는 건 고용 시장과 뭐 임금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AI 사이클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생산성을 높여주는 이슈잖아요. 그래서 GDP 성장률 중에서 고용 시장이 이 GDP 성장률을 이끌어주는 비중 대비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GDP를 이끌어주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2026년에도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2028년이 돼도 안 올 수가 있는 거고요. 네. 2030년쯤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 AI 사이클이 도대체 얼마나 시장을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 보면 2030년까지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연간 GDP 성장률을 2% 정도는 높여줄 수 있다. 물론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MIT에서는 0.6% 정도로 보고 있는데 평균치는 한 2%고요. 물론 이 캐시우드님은 뭐 6-7%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요런 숫자가 장기적으로 좀 유지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실질 금리가 이 실질 성장률이 2.5% 이상이고요. 명목 성장률은 5% 이상의 시대가 옆으로 쭉 나오는 기세. 인터넷 때는 좀 더 높았어요. 옆으로 이렇게 쭉 가는 시대가 나왔잖아요. 네. 요거보다는 살짝 낮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게 이제 이 AI의 생산성 향상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만약 이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뭐 IT를 던지셔야 되겠어요? 안 던지셔야 되겠어요? 던지면 안 되죠. 그렇죠.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왼쪽 차트가 이게 이제 캐시우드님이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이 차트가 얘기해 주는 건 딱 간단합니다. 이 사이클이 과거 인터넷 요 사이클보다는 훨씬 강하고 네. 짧게 들어올 수 있으니 절대적으로 IT와 대장주들을 꼭 쥐고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빨리 털어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지만 최소 제가 볼 때는 내년 연말까지 계속 이 대장주들이 이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쪽이 계속 성장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기 때문에 미국의 GDP 성장률 추이가 이렇게 2%이던 것이 이제 다시 3% 시대로 변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계속 이 GDP 성장률을 끌어올려주는 업종, 종목들을 이제 뽑아봐야 되고 투자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주식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그렇다고 해서 네. 뭐 몇백억대 부자께서 네. 뭐 굳이 이제 주식을 안 들고 가셔도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는 이제 채권 투자했었을 때 엄청난 마이너스의 효과는 아닐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예, 이제는 금리가 그래도 이제 4.3% 미국 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4.3%에서 많이 떨어져주면 내년 연말까지 3.5% 정도까지 간다. 그리고 더 이상은 빠지면 안 된다. 네. 또는 뭐 더 빠지면 이건 진짜 경기 침체로 바로 가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앞으로의 장기적인 10년 국채 금리가 3.5에서 4%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현재 4.3%니까 뭐 연간 한 5% 정도의 수익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정도. 그렇다면 뭐 채권 투자하시는 거는 이제 연 5%만 받아도 해피하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뭐 돈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뭐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주식에 대한 투자 수익률 매력도가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주 낮은 금리 시대는 이제 지나갔어요. 네. 앞으로 몇십 년 동안에 이 금리가 그래도 뭐 중간값 정도가 3.5%에서 4% 정도 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3.0에서 3.5%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금리가 거의 뭐 아주 낮은 금리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계속 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네. 지금 주식 쪽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이 연간 2자리 이상이 계속 나오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계속 주식 쪽이 80%는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분배도.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방송을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면서 어떻게 네.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나는 지수만 투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딱 지수 2개만 투자한다. 나스닥과 S&P 500? 아니요. 나스닥 100과 코스피 200. 예, 그 정도로 저희는 지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이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75%, 25% 가져가는 게 선진국과 신흥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선진국 75%, 신흥국 25% 가져가고요. 네. 여기서 저희는 나스닥 100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신흥국으로 보면은 저희가 한국이 제일 좋다라고 보고 우리나라.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 또 반도체 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저희는 물론 많은 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또 뭐 얼마 전에 저희 뉴욕 타임즈에서 저보고 인터뷰하자 그래서 제가 안 했습니다. 왜요? 지금 삼성전자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부터 처음이니까 네, 예,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거는 한국에서 맨날 있었던 일이라서 예, 제가 뭐 카멘트를 하면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안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이 2조 이상 상반기에 샀죠. 그리고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수 딱 2개만 투자하자. 그러면은 미국 나스닥 100에 75%, 한국 코스피 200에 25%. 뭐 이 정도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네. 만약에 대만이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올랐었으면 아마 대만에 대해서 작년이나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예, 한국 말고 대만 지수를 사자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미리 많이 예, 지금 미리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숫자화해서 보시면은 네. 지금 나스닥의 매력도 중에서 나스닥 100이 제일 높아요. 16%? 예, 16% 매력도로 나오는데 신흥국 한번 볼게요. 네. 예. 몇 퍼센트일까요? 예, 한국이 21%, 예, 코스닥이 19%. 이게 하반기예요? 이거는 저희는 이제 12개월?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걸 목표가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인 매력도를 보는 거라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매력도가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네.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피를 75%, 미국 나스닥을 25% 이거 아닙니다. 예, 네네. 이건 전혀 아니고요. 항상 70%는 선진국, 네. 예, 30%는 신흥국으로 생각하시고 네. 최소. 예. 선진국에 대한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국가별로는 그렇게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뭐 물론 미국에 대해서 그럼 75%나 왜 가져가냐? 뭐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봐라. 미국의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2.7%밖에 안 되는데 네. 왜 이거를 사야 되냐? 다른 데 보면은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이 6.3%가 지금 아시아 지역이고 뭐 일본 뭐 다 지금 4%대인데 왜 미국만 2.7%냐? 이거 비싸다. 미국 못 산다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간단한 데이터 하나만 던지면 돼요. 뭘까요? 공포와 탐욕 지수 뭐 아니요. 이런 거요? 그냥 주주 환원.
아, 우리나라와 미국과 다른. 예, 모든 국가하고 비교했었을 때 미국은 그해 번 돈을 다 돌려줍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97% 돌려주고요. 네. 예, 우리나라는 꼴랑 25% 돌려주고요. 네. 유럽 평균 뭐 한 40%안 되고요. 네. 대만이 정말 많이 돌려준다 그러는데 50%, 60% 정도 되고요. 뭐 아무튼 등등등등. 예, 60%까지 가는 데가 거의 네. 없고요. 그러니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이 더 낮죠. 예,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 저는 미국의 적절한 PER은 25배라 봅니다. 25배. 예. 지금이 21배입니다. 2배, 3배. 네, 그 숫자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제가 가지고 25배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네. 지수 기준으로 지금이 21배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익이 전혀 안 변한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한 20% 이상 더 올라가야죠. 네. 그죠? 20% 정도 올라가야죠. 그리고 이익 증가율도 보시면은 올해가 11%고요. 내년도에 14.3%라고 와, 지금 예측이 올라가네요.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정도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내년 연말까지로 봤었을 때 저희가 S&P 500 기준으로서 올해 연말 5,800 이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내년 연말에는 저희는 6,800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저희는 암만 못해도 S&P 500이 앞자리가 7자를 보고 끝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2026년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이후에 더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은 또 계속 체크업을 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거의 1년 전에 그 얘기를 했었을 때는 엄청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을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희는 앞자리가 7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서 저희가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항상 이제 본부장님과 함께 단기적인 시장의 변화를 보고 항상 중장기적인 그 시장의 뷰를 제시를 해드리는데 말씀 들을 때마다 그래 가져가야지. 그래 길게 가져가야지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은 팔아야 되나 혹은 이제 그렇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장이 연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인지는 하지만 지금 높아져 있는 이 가격에서 내가 사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뭐 방법이 그냥 나눠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좀 좀 도움을 드리자면 네네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좀 그래도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트레이딩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기적인 투자와 주가의 변동성을 같이 보시면서 판단하면 어떨까요? 뭐 예를 들면 작년에 네. 제가 그렇게 입에 뭐 침이 마르게 말했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 사라. 엔비디아 정말 이거는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1년 내내 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AMD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저희가 그걸 다 팔고 엔비디아를 사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1년 동안에 엔비디아가 얼마나 올랐냐면 200% 올랐어요. 그쵸.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100 몇십 프로 올랐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또 얘기했던 부분은 테슬라를 사야 되는 타이밍을 잡아라. 테슬라. 예.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테슬라 그래서 얘기 오늘 길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160달러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또 250달러까지 올라왔단 그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뭐 엔비디아를 좀 줄이고 테슬라를 샀었으면 굉장히 수익이 좋아졌겠죠. 저희가 했던 것처럼. 네. 근데 또 그것도 이제 또 골치 아프잖아요. 너무 비싼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M7을 사세요. M7 종목을 사면 네. 누가 하나든 네. 열심히 올라가는. 그렇죠. 네. 하나가 빠져주면 하나가 올라가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를 하는데 왜 이거에 대한 저희가 좀 마음이 편하냐면 네. 이 7개 이 평균 가중치로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까 S&P 500이 아니다. 나스닥의 매력도가 16%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7의 평균이 53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3배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하나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 못하겠으면 우리나라에도 상장되어 있는 M7 ETF가 있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MAGS라는 거 있고 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사두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트레이딩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알아서
비중을 그 운영하시는 그 MHS나 뭐 아무튼 우리나라에 네네. 있는 그 ETF를 가지고 비중 조절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다. 물론 다른 분들이 지금 중소형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들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9월 달에 내리면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 들여다보자. 내리고 나서 6개월 지났을 때부터는 좀 중소형주를 보자. 들여다보자.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테슬라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예, 오늘 글로벌 인터뷰 시간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여러분 6시부터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6시에 들어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